네, 저희는 계속해서 대선 관련 상황 세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먼저 투표율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로 집계가 됐죠. 이제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혹은 80%를 넘길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일단 최종 투표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19대 20대가 77% 살짝 넘은 정도였는데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만 80%까지 가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8% 전후에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역대 최근 적어도 19, 20, 21로 했을 때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초기에는 지난 12.3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특히 보수 우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표 자체에 대해서 힘을 얻었습니다만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이른바 김문수의 재발견 이런 것을 하면서 정말 맹렬하게 쫓아왔습니다. 과연 그 맹렬하게 쫓아온 김문수 후보님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처럼 정말 거북이가 토끼를 추월했을지 아니면은 토끼가 정말 낙승을 거둘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많은 흩어진 국민들을 나름대로 결집했다. 그런 것에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투표율이 그렇게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유리한지 불리할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3시 기준으로 3천만 명을 돌파하긴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대선과 좀 비교를 해보면 동시간대로 비교하면 0.6%포인트가 상승했던 지표이긴 하지만 네. 그 상승세가 유의미하게 더 높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 때 77%대를 기록을 했고 사실상 80%대라는 이 투표율을 기록했던 건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뜨거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던 건데 지금 그때와 견주어서 바로 그 당시의 기록을 돌파할 정도로 표심이 모이고 있는지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지난 대선과 견주었을 때의 열기와 비슷한 걸로 좀 전망을 해보건데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77%를 조금 웃도는 정도 하지만 80%대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저 또한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예. 일단 두 분께서는 80%를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배 소장님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네. 최종 득표를 어느 정도로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시간상으로는 80%를 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4시간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가능한데 이걸 좀 매트릭스를 돌려보면은 남은 유권자 수의 이 늘어나는 투표율을 이제 계산을 해 보면 대체로 그걸 계산해 보면 시간상으로는 80% 이상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은 유권자 수 대비 늘어나고 있는 투표 비율을 보면은 75에서 한 80%.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난 97년 대선 이후에 80%를 돌파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건 뭐냐면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투표율 추세는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투표율이 높은 의미가 뭘까? 이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따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6.3 조기 대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비상계엄부터 탄핵 정국까지 이번 대선까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대선 정국에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대선 때는 누가 시대 정신을 점유하느냐가 승리의 그 방정식이라고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기 대선이라는 겁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원래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비용을 이 국민들이 치러야 되는 대선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초래한 진영이 어디인가?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불법 계엄으로 탄핵이 됐고 사실 지금도 내란 혐의의 피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이번에 표심으로 유권자분들이 정확히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한 고비를 넘기고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운동을
결정을 하겠다는 후보,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의 시대 정신과 같이 조율하기 어렵다고 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 그리고 내란의 후폭풍으로 치러지는 그런 성격의 대선이라는 점을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감안하고 이런 투표장으로 나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영 단장께서는 이번 대선 전국을 좀 어떻게 되돌아보시겠어요?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크게 봤을 때는 당내 경선 그리고 또 본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내 경선 단계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를 끊어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경선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 추대식 같은 그런 경선을 겪은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른바 탄핵 후폭풍에 따르는 내부 분열이 있었고 사실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에나 가서야 우여곡절 그때 후보 등록을 하다 보니까 본선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예선에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쓰면서 본선 초기에 굉장히 좀 나락을 걸었던 그런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선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시작되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있었던 이 저력이 쭉쭉 뻗어갔던 그런 어떤 이번 그 본선 레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을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과거 지향적, 리트로스펙티브한 그러니까 과거 심판적인 투표로 계속 프레임을 지으려고 했고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해서 여전히 민생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투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이 있었었는데 큰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면 상당히 뭐 틀림없는 것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본선에서 뛰어봤더니만 처음에는 김문수가 누구야 했는데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삼성 국회의원, 특히 재선 경기지사 하는 과정에서 평택 고독 신도시, 광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양주 다산 신도시, 파주 LCD 시티 이런 부분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을 하고 수백조의 어떤 개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어떠한 비리도 그 어떠한 어떤 잘못도 있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이거 국민의힘한테 다시 한번 그 표를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흐름을 상당히 끌어오면서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지지율이 턱 밑까지 오니까 오히려 그동안 그 부자 몸살이 듯한 그런 것 따라가 막판에 이제는 그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네거티브를 오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의 어떤 반응을 봤을 때는 뭐 앞에 많이 나서면은 뭐 조용하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끝에 가서 민주당이 보인 기존에와 다른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작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나름 순항하는 것 같지만 끝에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 가족 리스크 나아가 예전에 이제 그 민주당의 정부에서 이 장관까지 지낸 유시민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성 비하 발언, 학력 차별 발언 이런 부분이 막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로 했는데 그 변수가 얼마만큼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줬는지는 저는 큰 영향을 받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최종 국민의 선택은 어떨지 저 또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역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 투표를 생각해 보면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거의 50%에 육박한 반면에 영남 지역에서는 저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본 투표에서 지금 영남권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근접을 했습니다. 60%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봤더니만 지금 4시 기준으로 해서 전국이 68.8%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68.4%로 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67.1%로 그 뒷심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그 부울경, 울산은 지금 그 67.8%로 지금 상당 부분 쭉쭉 뻗어나간 반면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65.8%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부산이란 것은 기존에도 물론 국민의힘의 우선권이 있지만 민주당이 파란색의 색깔이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거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층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서 과연 그 부산, 부울경,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정말 신승을 거둠으로써 나름대로 어떤 의석수를 지켰는데 과연 부산의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쏠릴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30%를 넘어서 40% 이상의 어떤 득표를 할 것인지 끝까지 아직까지 투표율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의힘 특히 보수 측의 이 바람이 완전히 강하게 부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보수 지지자로서는 조금 걱정돼서 실제로 오늘 제 주위에서 봤어도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지지자, 특히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지금 현재 투표 상황이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투표율 68.7%, 부산은 65.8%, 대구 67.1%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4시 기준으로 집계되는 상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좀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맞습니다. 양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 투표 때는 영호남이 상당히 대비되는 투표율을 보였었죠. 호남은 상당히 높았고 또 오늘 본투표의 오전 시간대에도 전남, 광주, 전북이 상당히 평균치를 웃도는 1, 2, 3위의 랭킹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반면에 사전 투표 때 영남 분들이 많이 투표장으로는 이제 호남에 견주어 봤을 때는 나오지 않으셨고 다만 오전에도 조금 주춤해서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지금 짚어주신 대로 대구부터 해서 평균치에 점점 접근하고 근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투표를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영남에서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예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그때는 역대 지금도 올해 이 사전 투표율보다 더 높았었잖아요.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는 이겼지만 본투표에서는 또 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투표율이 높다라고 해서 뭐 특별 진영이 특정 진영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것 같지만 지금 이른바 보수 유권자분들께서 뒷심을 발휘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본투표에 대한 선호 형상이 강하고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불신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긴 하셨지만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부정을 적발하면 완전히 판세를 뭐 꺾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마치 뭔가 좀 모종의 부정선거에 있던 뭐 기운이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나가야 되나 후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본투표에는 양측이 완전히 결집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을 때도 보수가 너무 어렵다. 보수가 많이 질 거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3위 정도 할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도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2위였습니다. 선전했어요. 왜냐하면 보수층도 이런 대선 국면에서는 완전히 본인의 정치색에 맞는 후보 쪽으로 가지 제3지대의 눈길을 그렇게 강하게 주진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표라는 거, 특히 대선이라는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소장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투표율에 따라서 후보들의 그런 유불리가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이제 대체로 우리가 사민 복국으로 이야기를 하죠. 서민 봉국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전 투표는 민주당, 예. 본 투표율은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사민 봉국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 투표율이 높은데 또 이걸 본 투표일 날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수 성향의 유권자만 나왔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흥미로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투표율에 따른 커넥티드 현상 뭐냐면은 지금 연합뉴스 TV를 보면서도 투표를 보면서도 서로 진영 간 대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거주자들은 투표를 우리 투표율이 낮아? 그럼 오늘 빨리 좀 나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호남 쪽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를 많이 했지만 나가지 않았던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은 오늘 또 투표를 보고서 호남의 최종 투표율이 좀 낮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또 나가야 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이제 이 후보들 간에 또 정당 간에도 유불리를 따질 거거든요. 앵커께서 물어보신 대로. 그런데 사실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런 지역별 투표율보다도 직업별 투표율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직업별 투표율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다 투표를 해보셨지만 투표소에 가도 직업이 뭐예요? 안 물어봐요. 예. 왜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물어보는데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유독 그런 네거티브 전에서 그럴 만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커피라든지
또는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또는 유시민 작가의 또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에서의 발언. 그럼 이건 여성, 주부청, 또 블루칼라, 또 산란형 여사와 관련된 일이면은 또 여성 주부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지역보다도 이 직업별 영향을 줬었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직업군이 투표로 많이 나왔느냐 대거 이 부분이 실제 후보들 간에 또 당락에도 영향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다가 다시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10%대가 나왔습니다. 그 깜깜이 기간 동안 정말 뭐 말씀하신 그런 설화나 네거티브 공방들이 좀 있었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표심이 어느 정도로 좀 움직였다고 보십니까? 근데 첫 번째로는 92년도 대통령선, 92년 이제 YS가 당선이 됐던 그 대선이에요. 근데 이 김영삼, YS 그러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김영삼 전 대통령 당선될 때 92년도 구의학번 그 대선 때는 이른바 그 대선 이후에는 공표 직전에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지난 2022년 대선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골든 크로스든지 아니면 데드 크로스든지 이 후보자들 또 지지 이 성향에 따라서 보실 때 그런 뒤바꿈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럴 정도면 큰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변수를 우리가 선거공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블랙 스완 이벤트. 블랙 스완이 흰색 스완 말고 블랙.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의 이슈가 터졌냐 이거죠. 근데 그건 그렇게 보기에는 뭐 유시민 작가 이야기도 있고 또 이준석 후보 발언도 있었고 하지만 이게 그럴 정도였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과연 그렇다면은 그럴 만한 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있었을까?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모르죠. 이제 그런 건 이게 데이터상으로 잡히는 건 없는데 실제 유권자들 속에는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결국 투표함을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깜깜이 기간 동안 골드크로스를 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골든 크로스. 한마디로 후발주자가 그 희비 쌍곡선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김문수 후보님이 골든 크로스가 된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된다라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큰 흐름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판 그 판세를 이재명의 3대 리스크 내지 단점 반면에 김문수의 3대 기회 내지 장점 이렇게 했는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본인과 가족의 사법 리스크 거기다가 막판에 유시민 후보의 설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성 유권자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받긴 반면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파도 미담만 나온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그 업적 이런 부분들이 특히 그 유권자에 많은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에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좀 전에 배종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영업자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거북선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나름대로의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거기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어제였죠. 그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해서 대법원의 어떤 판결과 관련되는 내부의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듯한 의혹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가 이거 민주당 됐다가 큰일 나겠네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공포감 이런 부분이 극대화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이 표로 표출될 가능성 전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봅니다. 예. 장유미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정말 전체판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이 정치권에 등장했느냐. 아마 그나마 출렁일 수 있는 요건은 이 단일화 이슈였을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이 됐고 이제 실패로 끝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법원과 뭐 소통 이거는 그 원문을 읽어보시거나 그 본 방송을 들어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법원과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소통한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던데 기류가 바뀌었더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사법, 뭐 통제 이런 부분으로까지 나아가는 건 유권자분들도 크게 수용이 안 되시는 비판 지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진영에 큰 일단 뭐 악수가 있기도 했었죠. 근데 가장 큰 악수는 저는 이준석 후보의 그 극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으로 개혁 보수로서 그리고 합리적 보수 깃발을 내걸었기 때문에 상당한 확장 기로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두 자릿수 지지대가 확인됐던 지표들도 있었고 그런데 거의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터졌던 이 악재 중에 악재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자릿수대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 말인즉슨 선거 비용을 단돈 1원도 보전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좀 자초한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득표율이 나올 것인지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또 당의 앞으로의 또 향배와도 완전히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눈길을 끄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골든 크로스다 상승세다 역전세다라고 합니다만 그쪽 진영도 악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리박스쿨 관련해서 본인이 연사로 나서고 강사로 나서고 후원사로 김문수 TV가 등장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내란의 끝에서 치러지는 대선 국면에는 좀 확장을 예. 가로막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세 분과 함께 다각도로 대선 상황을 분석해봤고요.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